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진 박창고입니다. 먼저 오늘 초청해 주신 박영창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학술대회를 주관한 학생 임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제 잠들 잘 주무셨나요? 예, 저는 잠을 며칠 못 자다 보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오늘 강의가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 대가들을 모시고 제가 이 강의를 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까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군부대에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50명 정도의 군 간부들 앞에 놓고 강의를 했을 때도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왠지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 보죠. 예. 예, 저는 교육학과 국학을 전공하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의 학습,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상고사, 명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명리학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좀 집안이 좀 가난했는데요. 물론 저희 그 또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당시에 다 가난했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고 또 저를 낳고 군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7살 무렵에 의정부라는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로 통학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어려운 부탁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상 도저히 대학을 못 보낼 것 같다. 저는 물론 짐작을 했으면서도 겉으로 내색은 못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관학교를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공짜로 다닐 수 있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이대가 군입대를 해야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날아온 영장을 좀 그 연기를 신청을 했었죠. 마침 저희 친구 한 녀석이 자기는 육군을 입대를 안 하고 공군을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이제 공군을 입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공고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하사관 모집 공고였어요. 알아보니까 매달 봉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당시에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공군은 그거보다 한 서너 달이 더 길었어요. 근데 하사관은 4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정도를 또 고생을 하면 그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돈을 좀 모아서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입대를 합니다. 저희 동기생이 한 23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적 순으로 자기 가고자 하는 부대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특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비행장 배속을 받고 항공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기술을 배워서 대한항공, 그때는 이제 대한항공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면서 점점 돈을 모아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일단 전역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취직한 데가 의료기 회사였는데요. 이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더군요. 몇 년 있다가 독립을 합니다. 물론 제가 돈을 모은 것도 없고 또 물려받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도 구입을 하고 또 좀 재미를 붙이려고 좀 했었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이익이 박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접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더페이, 옛날에 그런 사회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망하게 됩니다. IMF가 저한테 굉장히 큰 고비였고요. 그 당시에 의료연구 수입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수입을 하던 그런 품목도 수입을 못하게 되고 해서 좀 망하게 됐죠. 뭘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인이 학원 프랜차이즈가 새로 생겼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무조건 땡기지.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마침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방 수준에서 학원의 규모를 키워보자. 그래서 학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망하면서 쌓였던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또 병이 도진 겁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상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하게 된 어떤 그런 지식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평생교육학과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깜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그 원우 회장을 또 시켜서 또 열심히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됐고 그때 인연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나 또는 진로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격증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또는 신경심리 기반한 어떤 그런 상담 분야라든지 또는 임상학습 치료 이 분야에 대한 자격증 등을 포함해서 한 10여 종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바탕으로 이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메꿀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것이 미래 예측하기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명리학이었고요. 사실 저는 독서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책을 읽고 명리학도 몇 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 아시는 분들이 1년마다 한 번씩 어디 가서 좀 물어봐야 돼.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뭐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또 조금 이렇게 자중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권유를 하면서 아주 용한 데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몇 군데 소개를 해줬어요. 막상 가보니까 제 생각과는 많이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아내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어디 몰려서 뭐 점집을 가서 뭘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부적을 해라 뭐 구슬을 해라 뭐 이러니까 아예 이제 그런 적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전공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시지에 천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 뜨거운 모래 사막을 필기단마로 달려온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힘들게 이제 생을 이렇게 이어왔는지 이해되시죠? 예, 다행히 그다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오아시스가 놓여 있습니다. 대운도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시작할 때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를 옮겼는데요. 그때 논문 지도 교수였던 학과장님께서 학교를 옮기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학교 그 게시판에 글도 좀 올리고 또 학교 측으로부터 회의도 이렇게 좀 당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말 잘 듣는 그 학생으로 보였는지 저희 학우들이 또 과제를 시키고 결국은 학교의 어떤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또 언어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즈음에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학교를 옮기신다고 하니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의 학생이 그 학교로 옮깁니다. 근데 이 학우들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너는 여기 어느 회장하고 활동하고 거기서 그냥 졸업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난 내가 가야 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주관이 돼가지고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 학교로 옮기셨던 학과장님이 또 오늘 이 강의에 초빙을 해주신 교수님이 앞에 앉아 계신 박영찬 교수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무거운가요? 예, 좀 재미없더라도 가끔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박수 좀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그동안에 논문을 쓰면서 그 아쉬웠던 부분들, 또 이렇게 수록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출판사에 의뢰를 했더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자기 출판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제가 1인 출판사를 차려버렸습니다. 물론 저 같은 분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한 권을 내고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원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명리 쪽에 또 오랫동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또 원고도 또 있기 때문에 2탄, 3탄이 이제 어떤 텀은 있을지언정 계속 시리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선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인 간지 및 음양오행의 결합 과정, 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정령이 한 50권을 받았는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막 집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을 수도 없고, 저도 이제 필요하면 지금 교보문고나 알라딘을 통해서 저도 사야 됩니다. 근데 마침 2권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
한 권을 드리고 또 한 권은 오늘 학생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학생 회장님께 한 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 권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달에 시진핑은 미국의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세계 만방에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각계각층의 어떤 지도자들 또는 한다하는 학자 한 분 한 분 입을 뻥끗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만 열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준 주체가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고사에 대한 부분은 오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력이 점점 축소가 되고 지금 좁은 한반도 땅에서 그나마 이제 그 두동강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고아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좀 못난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은 어디 내놔도 능가할 만한 민족이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국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강역은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정신문화 또는 동양 철학의 사유체계인 음양오행론 이건 우리 것입니다. 이것마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거론하겠습니다만 동북공정, 하원주 단대공정, 중앙문명 탐험공정들이 다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너무 잊거나 또 외면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양계초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에 이 고사변이라는 책에서 온갖 그 사설을 지어내고 혹세무민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연, 그다음에 동중서, 유양에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시작하는 내용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혹세무민인가? 여러분도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정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결코 신비주의나 어떤 그 미신이 아니죠.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계초를 포함해서 책을 쓴 고사변의 책을 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의고학파입니다. 의고학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이상의 어떤 중국 역사를 부정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보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자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쓴 책입니다. 굉장히 그 방대한 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계초의 주장이 이렇게 제기가 됐던 것이죠. 이거는 상고시대의 어떤 신탁을 대신해서 하늘의 뜻에 대한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는 사고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간지와 음양오행이 결합됨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고를 함유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결국 이것이 어떤 주체적인 인문학의 어떤 노력적인 그 산물인 것이지 혹세무민의 수단은 아닌 것이고 혹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골모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얘기 중에 오늘의 키워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불과 120년 전에 하남성 안양 소둔촌의 은허 유적에서 이 각골문이 발견이 됩니다. 이 각골문을 작성한 주체는 상나라죠. 이 상나라 하게 되면 보통 중국 국가구나, 중국 민족이 세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한 반개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동이족이었죠. 약 5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유지를 하다가 중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상나라의 왕족이었던 기자가 종선왕거, 말하자면 자기 조상의 근거지로 돌아가는 간다는 뜻인데요. 그곳이 바로 고죽국입니다. 고죽국은 그 당시에 고조선의 한 기퉁이에 이제 위치해 있었고요. 후일 고조선이 망하고 부여가 그 맥을 잇게 됩니다. 물론 부여도 몇백 년 후에 망하고 또 그 맥을 잇는 국가가 바로 고구려인데요. 이 고죽국은 바로 고구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골문에 식간 시리즈가 발견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강력과 주체를 말하는가 하면 이 간지와 음양오행이 모두 동이족의 어떤 통치와 정신 철학이 사유체계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분야에서 학과 수를 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태어복희의 활개인데요. 태어복희 씨는 용마의 등에 나타난 무늬를 보고 하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개사전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살펴보고 인간과 자연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여서 음양의 원리에 의해 활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복희 씨가 배달국의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십니다. 배달국이 뭐냐면 고조선 이전에 저희 그 동이족 국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이인 여호와와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두사신의 어떤 전설이 있는데 사망 5제 중에 이 두 분이 포함이 됩니다. 기자가 자신을 구해준 그 중왕이 어떤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설파한 것이 이 홍범석의 오행입니다. 이것은 상서의 어떤 감서편 그리고 서경의 홍범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책이죠. 근데 이 홍범은 당군 왕검의 태자가 부루인데요. 이 부루가 오행칠수법으로 홍수를 다스리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왕이 이 하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때 정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사변의 이 우유한바의 태두죠. 고일강이 갈파하기를 제준, 제복, 그다음 제순 또는 그 은인들이 어떤 동의의 어떤 군장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호소호 역시 동의의 전설이라고 갈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호는 아까 앞장면에서도 봤던 태호를 의미합니다. 복희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 양관이라는 학자도 동의가 은인과 동족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을 볼 때 이 동이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동이족이 무슨 뜻이죠?
네? 예, 동쪽에 오랑캐인가요? 예? 예, 보통 이제 뭐 오랑캐 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도 공경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의 어떤 개념이 후대에 나오지만 이미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이 동북 쪽에 위치해 있는 두려워하는 또 공경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좀 너무 가까운가요? 괜찮습니까? 예. 이 동이족은 어떤 구이를 비롯해서 어떤 새 또는 난생설화, 이 조이족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여라든지 서국, 회의, 은상, 고구려 또는 후이 등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개념입니다. 물론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삼왕오제를 비롯해서 춘추전국 시대 또는 5호 16구 남북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동북쪽의 어떤 국가민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컨대 수나라는 선비족이었죠. 또 요는 거란, 또 금은 여진이었고요. 원은 몽골, 청은 여진이었습니다. 이 청은 청나라라는 그 국호를 쓰기 전에 후금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후금이라고 했는가? 금사에 보게 되면 금을 세운 시조가 신라가 망하고 그 왕자가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그 금나라를 이었다고 해서 후금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청나라로 바꿨습니다만 이 여진족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볼 때 굉장히 많은 호칭을 썼는데요. 예컨대 어떤 벌레라든지 또는 짐승이라든지 여기에 비유를 해서 많이 호칭을 하게 됩니다. 여진은 여성들을 굉장히 깔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다. 대집 여자에다가 참진자를 써서 여진이라고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한 갈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퉁구스족의 주칼인 흉노 또는 동호에 속한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구려의 한 축이었던 돌궐, 말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부여라든지 흉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로부터 어떤 팔괴 또는 천지인 삼위일체 또 청간지지 음양오행 역법 등의 사상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화와 정치 제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한국 배달국 고조선은 삼왕오제 시기를 아우르는 어떤 전설과 신화의 시대가 아닌 실질적인 역사의 시대입니다. 어떤 유라시아를 걸쳐서 방대한 어떤 강역을 통제하면서 어떤 촌선민족의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늘을 숭상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수준 높은 철학과 문화를 창조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 흔적이 우리 역법을 창제했다든가 어떤 삼조고의 전설 또는 은하수, 오샥교, 천문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월 오봉도 그다음에 고구려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사신도라든지 각종 별자리 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든지 간의대들이 그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든지 또는 하상조 단대공정, 중앙문명탐험공정을 이미 완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북공정이 뭐죠? 예. 어떤 홍산 문화의 주역이 우리 고조선인데요.
그런 어떤 정통성을 이은 국가가 고구려 또 발해의 역사입니다. 이걸 찬탈하려는 것이 이 동북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상조 단대공정은 우리 이 하왕조는 역사 시대로 아직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헌이라든지 각골문과 같은 어떤 그런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포함해서 상나라 또는 이 주나라가 그 역사의 어떤 그 시대다. 그래서 한 1200년간을 끌어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000년간을 또 앞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만든 것이 소위 얘기하는 중화문명 탕원공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마우제 시기까지 역사의 어떤 시대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문화가 인류의 어떤 최초의 문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것이 이런 공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사라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정신마저 잃고 사는 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이미 그 시그널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어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각골문인데요. 이 각골문은 이제 거북의 껍질 또는 소의 견갑골을 견갑골에 어떤 죄를 지내고 어떤 복사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역법, 종교, 농업, 정치, 전쟁, 사냥, 자연현상, 심지어는 왕조의 어떤 그 중요한 결정사항까지 복사로 새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복이라는 것은 거북 껍질 그리고 소의 견갑골에 구멍을 내서 불질하게 되면 뻑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바로 그 갈라진 모양을 상형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리고 갈라질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뻑 하고 소리가 나요. 중국인들이 이 복자를 뻑이라고 발음을 못하죠. 단음절로 발음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때 그 복사를 읽고 해석하고 새기는 사람이 정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 또는 무당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무당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무당이 아니고요. 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통치 또는 아주 굉장히 상류층에 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그 모양을 보고 하늘의 뜻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새긴 것이 각골문인데요. 정자를 한번 보실까요? 위에 보니까 복자가 있고요. 중앙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인해라는 글자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갈라진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게 정인입니다. 이 각골문을 보게 되면 간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날짜를 표기하거나 또는 또 왕의 시호로 쓰입니다. 나중에는 정인이 왕이 정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왕복정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이 그런 어떤 정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 미래측 능력을 가지고 어떤 천명을 이루어서 하늘의 뜻을 행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왕이 정치를 자기 임의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왕이 시호로 왜 간지가 쓰였을까요? 지는 안 쓰였고 간만 쓰였습니다. 왜 간만 쓰였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간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아닌 줄기였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왕의 시호로 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각골문이 어떤 죄를 지내고 그런 어떤 복사, 그 기록을 하는 그런 용도였다면, 이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은 어떤 왕실의 또는 어떤 종족의 큰 사건이나 구현되는 일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글자를 새겨 놓습니다. 이때도 물론 간지는 날짜를 표기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시호로 쓰였던 간지는 묘호로 대체가 됩니다. 가령 무왕이라든지 또는 문왕이라든지 또는 성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묘호로 대체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열국지 같은 거 많이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춘추전국시대 어떤 여러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보다는 열국지를 굉장히 좀 즐겨 읽는 편인데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보게 되면 주무왕이라든지 주문왕이라든지 이런 이제 왕의 어떤 묘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은 죽은 다음에 호칭했던 그런 호입니다. 그래서 이 묘호가 이 왕이 태어난 날이었느냐, 또는 죽은 날이었느냐, 또는 이 묘호가 어떤 순서를 정해서 주어졌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어떤 각골문이라든지 금문의 어떤 예를 봤는데요. 이 도자기에도 새겨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홍도관이라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도자기 주둥이 밑에 쭉 돌아가면서 어떤 무늬들이 새겨져 있죠.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약 60개 정도의 각골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홍도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2005년도에 아주 헐값에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들어온 분도 이게 단순히 어떤 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홍도관에 대한 그러니까 각골문을 연구하시던 분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은상의 마지막 왕이 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시호를 간을 쓴다고 했죠. 마지막 왕이 제신입니다. 또 이름은 주예요. 그래서 주왕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라와 상나라 때 마지막 왕들이 굉장히 폭군들이에요. 그래서 걸주라고 하죠. 걸주. 그래서 하나라와 주나라의 마지막 왕들의 악행들을 어떤 교훈의 어떤 의미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주왕이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주지육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달기라든지 이런 이제 여자들과 놀아나게 되는데, 그냥 주지육림 속에 그냥 정상만 팽개치는 정도면 괜찮은데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어떤 구리 기둥을 불에 달고서 사람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다가 떨어져 타서 죽기도 하고, 또 임산부는 남자 아기였는지 여자 아기였는지 확인해 본다고 해서 배를 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현신 중에 몇 사람이 간언을 합니다. 너는 얼마만큼 심장이 크길래 이런 나한테 듣기 싫은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세워놓은 채로 심장을 꺼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신이 올바로 베낀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시대였죠. 그 중에 한 분이 주왕의 삼촌이었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미친 사람 노릇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주나라는 이 상나라의 한 제후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무왕의 부친이 주문왕입니다. 주문왕인데 이 사람이 여러 어떤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상나라를 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강태공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재상을 영입을 한 이후에 이 주나라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를 일으킨 이후 한 2년 후에 주문왕이 별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인 주무왕이 다시 재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 이 점을 치고 도자기에 구워서 점의 결과까지 다 새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무왕을 이기고 태평성대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도자기에는 간지가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의 정황, 그러니까 제신과 주무왕 간의 전투를 목야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무왕이 전투에 승리를 한 이후에 농공 행사를 하게 됩니다. 농공 행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라는 신하에게 청동기를 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청동기를 가지고 괴를 하나 주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괴라고 하는데 그날 목야대전이 있던 날이 갑자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슨 태백성이 뜨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길함을 의미하고 하는데 각성이 나타났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홍성안에. 그러니까 아마 그 불길함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본 반면에 이괴는 실제 승리하였던 주체들이 내용을 이괴에다가 새겨서 주조를 한 내용이시죠. 자, 청동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제기로 주소를 하였든지 아니면 이제 고조선 계열, 이 동인 계열은 주로 무기들을 제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형동공이라든지 또 비파형동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기류들이 그쪽에서 주조가 됐고요. 또 이 명도전이라고 하는 화폐, 여기 이제 중국의 화폐라고 주장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명도전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명 또는 이자 비슷한 그런 문양이 있습니다. 또는 한글로 돈이나 노 같은 어떤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간지도 있는데요. 이건 주저한 날짜를 아마 새긴 것 같고요. 숫자도 있어요. 만, 1, 1000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건 아마 화폐 단위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외에 자오라든지 행등의 어떤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주조했던 어떤 지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 길림대 교수 중에 장박천이라는 교수가 자기 논문에 주장하기를 이 모양에 따라서 뭐 첨수도라든지 또는 원절식 도패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첨수도 뭐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맨 끝이 이렇게 뭉툭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새 주둥이처럼 삐죽한 어떤 그런 형태를 띠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형태는 고주국이나 또 기자와 관계가 있는 돈이었을 것이다. 또 원절식 도패,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둥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청동 돈이 있는데 그런 고조선의 화폐라고 확실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역법이 발달한 것은 그 간지로 날짜를 표기한 것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량지라는 중국 학자는 중국의 역법이 이 동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은상의 동이 조상인 희화자가 만들었다라고 갈바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에 의존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해서 연월일시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의 축적 그리고 이용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죠. 상시기에는 간지기를 사용했지만 간지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2시로 기시하는 것은 한무제가 태초력을 제정한 이유고요. 12지로 12시에 배정한 것은 광무제의 어떤 건무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지기월은 여러분 알듯이 월건이라고 하죠. 지난 이전서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하시기에는 인월을 사용을 하였고요. 상시대는 축월, 주대는 자월, 진시대는 해월을 세수를 삼았는데 이 한무제 때 태초력을 제정을 하면서 하력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춘이 그 시점이고요. 그때 제정된 것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지기년은 동한의 건무 3년에 이제 사용을 했다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세기년이라고 하는데 그 태세기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육식갑절 기년을 하게 되면서 태초력도 폐지가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훨씬 이전에 신시 배달국이 자부선이 만든 책력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7회 제신의 책력인데요. 처음에 개해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구를 당군이 갑자로서 10월을 한 해 이제 시작으로 삼았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는 10개자입니다. 또는 해는 시핵으로서 일축의 어떤 뿌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개는 다른 그 호칭어로는 소라라고 표기를 했는데 여기서 소는 만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자로 붙인 것은 소라, 서라, 서다라고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미는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해는 다른 표현으로는 지울이라고 하는데 지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지켰던 변들이 방향을 바꿔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를 붙여서 해지울이라고도 발음을 했는데 후대 들어가면서 해를 대자로 발음을 바꾸게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예, 돼지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불병정서부터 이 22개의 어떤 간지를 다른 표현 이렇게 쭉 썼는데 말하자면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또는 음을 이두문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당시 돼지우리는 어떤 둥근 울타리로 되어 있었는데요. 둥근 것은 또 태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칠의 제신의 어떤 책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연구를 좀 하려고 해도 제대로 연구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든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가령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었지만 갑은 청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청차이는 첫 자리의 어떤 변형된 그리고 그걸 이두문으로 표기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개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성묵이라는 분이 그 외범의 시효는 조선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발췌를 한 겁니다. 제가 또 몇 번 만나서 내용을 또 확인도 좀 한 부분이고요. 이분이 무예도보 통지에 나오는 조선세법이라는 그 고유의 어떤 검수를 연구를 하신 분인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동작에 대한 명칭이 이 갑골문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내공이 깊습니다. 또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좀 연구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어떤 화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연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없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간지에 대해서는 아까 갑골문에서 나오는 어떤 간지 훨씬 이전에 천황이라고 하는 방고가 식간 12제 신장을 이끌고 군주가 되었다는 기록이 삼성기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모와 12주로 1년의 절기를 정하였던 기록이 사유 지선에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료들이 위서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어떤 기록물도 보게 되면 위서 논란이 없는 그런 1차 사료들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명통이라든지 연해자평을 보게 되면 황제가 대역의 명에서 간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이 포박작, 중국 측의 기록이고요. 이 한당고기는 이제 우리 기록인데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가 청국국 삼천공 자부선인으로부터 삼황 내문경을 전수받았고 내용은 천황 등 삼황의 신선사상과 배달부의 철학에 담겨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이런 기록들이 녹도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을 포함해서 또는 한글의 원형인 가림도 이것도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옛 글자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림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어떤 연구를 좀 해본 그 부분이 있었고요. 이 한대에 이르러서 이런 어떤 간지에 대한 간지가 어떤 만물의 생장 수장의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의미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서 인력지나 사기 율서에 보게 되면 이 고갑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60갑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르던 명칭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알봉서부터 연을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22개, 22년 동안의 그 기간을 일주갑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 알봉곤돈, 요거는 갑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은 알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쳐서 만난다는 뜻이고요. 기운이 비록 미미하지만
때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자는 11월을 의미하는 혼돈으로 힘쓰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양기가 모두 혼돈을 하여서 만물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이하의 서천편에 이런 어떤 고갑자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근데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사기에서의 고갑자는 이하 서천 또는 그 후한서의 내용과는 조금 틀려요. 이 표현이. 그래서 저는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이하 서천편을 제가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태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세가 갑에 있을 때는 알봄이었고 을에 있을 때는 뭐 전몬이었다 또는 뭐 유주였다 또 뭐 쭉 내려가 보니까 개에 있을 때는 소양이었다. 보니까 세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양이라는 문구가 있고요. 또 태세가 인에 있을 때는 섭제격이었고 쭉쭉쭉쭉 가보니까 축에 이르러서 적분약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세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죠? 그 세성은 말하자면 이제 목성을 뜻하는데요. 한 주기를 도는데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세수를 삼는 어떤 그 태세 기념, 아까 그 폐기됐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삼는데 실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어떤 입식갑자의 개념과는 이제 그 12지의 개념과는 정반대 개념이죠. 이걸 왜 거꾸로 했는가? 목성이 그 나타날 때는 굉장히 불길한 해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 세수를 삼았었지 않았을까? 근데 세양은 이제 천간에 부처님 이름을 통틀어서 묶은 것이고요. 세냥은 12지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이지를 어떤 동물의 그 비교해서 표현한 것이 논영 물세편에 나옵니다. 후한의 왕충이라는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대비해서 만든 표현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 머리는 이제 짐승의 모양이고 몸은 사람의 그런 형상으로 변모한식에는 당나라식입니다. 이때 신라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12지 신상이 나오는데요. 특이하게도 신라 시기에만 어떤 갑주를 입은 신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후대에 들어서 혁기 변방사에 보게 되면 12동물을 12지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이 총대의 문서인데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시 칠해제신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 7일간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월신, 수신, 화신, 목신, 금신, 토신의 순서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신은 일신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음양오행이치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 오늘날 일주를 표기하는 어떤 그 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1월 오봉도인데요. 물 좀 선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월 오봉도는
어떤 그 조선시대 어자의 뒤편에 놓여있던 병풍이죠. 해와 달이 있고요. 먼저 음양을 뜻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왕과 왕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봉은 이제 오행의 개념인데요. 요거는 동서남북충 어떤 그 오가의 큰 산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산, 물, 소나무 같은 어떤 장생의 소재로 표현을 하였고, 또 색깔도 오색에 맞춰서 채색을 하였습니다. 천지인 그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그 1월이 이제 천지를 의미한다고 하면 인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앉아있죠? 예, 왕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천진 삼위일체를 완성한다는 어떤 그 삼재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왕은 우주의 어떤 그 주제자로서 왕실의 안녕, 그 다음에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였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1월 5공두가 음양오행 그 우주의 결정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양설에 대해서는 주역 기원설, 성기 기원설, 자연치상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주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화복희 씨가 음양에 의해서 팔기를 짓고 어떤 주역의 기반으로 삼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주역에 대한 내용은 송대 이후에 언급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음양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성기기원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가 어떤 양효가 있고 음효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식기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역 기원설과도 그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또는 이제 하늘이나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성의 생식기 숭배는 이 노자가 음을 우선시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자의 사상과도 부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연 취상설인데요.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해가 뜨는데 응달이 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춥고 덥고 또 밤과 낮 이런 것들을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행론의 기원에 대해서는 원시 자연 숭배, 그다음에 어떤 뭐 총체적 생산과 생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또는 아까 우왕의 제사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치수,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치수 투쟁에서 어떤 오행론이 기원이 됐을 것이다. 또는 상나라 시대의 어떤 사방관념, 기복사상이 기복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또는 고대 점성술이나 또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그 필수불가결한 그런 어떤 5가지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후에 뭐 동서남북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추나추동의 어떤 계절 이런 것들로 기원이 됐을 것이다.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이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음양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것은 이제 국어 주어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진이 음양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어와 맹자를 보게 되면 음양이 따로 표기가 되고요. 이것이 비로소 어떤 정칭이 되는 것은 수준자 때부터 얘기라고 합니다. 또는 이걸 어떤 그 대대적인 성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공자, 노자 때부터라는 기록이 있고요. 음양과 오행이 합쳐지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은 비로소 관자에 이르러서 표기가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이 관자도 제나라 때의 어떤 관중이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장정 700년에 걸쳐서 계속 갈필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음양과 오행이 처음 합쳐지는 개념으로 나타났더라. 우리가 그 제나라를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무왕이 상나라를 칠 때 도와줬던 사람이 강태경. 그때 나이 약 70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 낚시터를 들이우고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중무왕이 유능한 사람을 널리 구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강상인데요. 강태공인데 이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서 상나를 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인데 이 제나라 이 산동에 있는 영구에 봉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나라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대대적으로 어떤 동이족의 어떤 그 혈통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로박제, 소위 얘기하는 노나라는 우대를 하고 또 제나라는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또 후로박제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노나라는 중왕의 어떤 동생이 공헌을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상이라는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주민의 풍속을 따르고요. 또 법을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소금, 또 누에를 장려를 했고요. 또 제철 등의 어떤 상공업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존왕 양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나라는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약화가 됩니다. 제후국들이 점차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주나라를 얕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제황공 때에 이르러서 왕을 존중하고 그런 어떤 그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폐업을 이룹니다. 5패 중에 첫 번째 이 패자가 제황공이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중을 영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중은 사실은 그 제왕공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을 맞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힘이 이렇게 그 강한 힘이 아니었고, 또 그 화살촉이 그 제왕공의 어떤 그 옷걸이, 금속재로 된 옷걸이에 맞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왕공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죽일 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수가의 청고를 받아서 강대국을 만드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반포지교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 존현 산흥이라는 어떤 그런 전통을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강상이 처음부터 그런 어떤 전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을 한 그런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구상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됩니다. 그런 한편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연나라가 있었죠. 연과 더불어서 이 산과 이 바다가 연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바다에서 피어나는 어떤 그 안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기루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신선술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고요. 제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또는 사기 비슷한 어떤 그런 풍조가 이런 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추연은 이 제나라의 대표적인 음향가인데요. 시간이 좀 흘러서 또 다른 제환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강시가 아닌 전시의 어떤 제환공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신하가. 그래서 또 어떤 조연산흥의 어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 현인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왕궁의 어떤 바깥문이 직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하 학궁을 세우게 되는데, 말하자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아주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아둔 어떤 아카데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추연이 제나라에서 태어난 아주 대표적인 음향가로서 어떤 천신 합인 사상, 또 오독 종지서를 주장을 했고요. 대부주설이나 그런 어떤 적현신주 이런 개념들을 많이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추연의 음향과 오행을 이제 접합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독 종시설은 이제 음향의 5가지 덕을 어떤 그 생체화의 어떤 개념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주변의 왕들이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자문들을 많이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국가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왕이 몸소 추연 앞에서 비를 들고 쓸 정도까지 이렇게 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들어서 이 추연이 담천연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호칭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사설이다. 그래서 어떤 형옥의 어떤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 참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 진나라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시춘추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추연이 쓴 어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한다는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전해지지는 않는데 그 추연의 학설을 여시춘추에 오로지 담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시춘추 12기에 오행의 식간을 결합한 그 내용이 최초로 나옵니다. 또 오행의 12지를 결합한 것은 회남자 천문문에 나오게 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후에 동중서가 춘추벌로를 통해서 천가문사상을 집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상승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상승론과 마찬가지 개념인데 어떤 오상과 결부시키는 음양오행이 이제 유음의 침략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양계초가 비난했던 추연 그리고 동중서 유음이 여기 다 나왔죠. 이후에 이제 그 음양오행론이 파생이 돼서 어떤 통치 철학의 어떤 개념에서 오은육기 또는 풍수지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리학으로 파생이 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개념은 사실은 제왕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계층에 있던 분들의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학문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일반 사람들까지 파생이 돼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뭐 아쉽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